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먼저 이 영화를 본 배우 이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봉한 두 편의 화제작이 있죠. 한 편은 호프, 한 편은 파리의 사생활. 근데 호프를 안 보시고 파리의 사생활을 선택하신 여러분께서 충분히 보람 있는 시간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연 배우님이 알아서 많이 좀 떠들어 주실 거고요.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하다가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보도 메일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출연자 개봉 일정이 정해졌다고 해서 일단 그 얘기보다 빨리 우리 하고 넘어갈까요? 네, 무슨 영화죠? 네, 곧 있으면 이제 제 영화 경주기행 개봉합니다. 8월 26일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파리의 사생활 이야기를 하러 왔으니까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리며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도메일 보니까 전직 레슬러 역할이라는데요. 네, 프로레슬러 선수로 나옵니다. 전직. 그래서 8월 말에는 이정훈 배우, 그리고 공효진 배우, 그죠? 그리고 박소담 배우, 이연 배우가 함께 나오는 경주기행 개봉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영화관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일단 오늘은 영화 얘기 시작하기 전에 배우 얘기를 살짝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 포스터에는 딱 그냥 한 명의 얼굴만 박혀 있죠. 이 영화는 조디 포스터 영화다라는 걸 포스터에서부터 이미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잠깐만 저 때문에 지금 여기 사진 안 나와요? 네, 저랑 사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지금 보니까 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서 아마 각자 떠올릴 수 있는 조디 포스터 영화들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일단 배우님은 조디 포스터라고 하면 어떤 영화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네. 그게 70년대 영화인데? 네, 근데 제가 그 택시 드라이버를 드니로 배우 때문에 이제 2000년 중반에 처음 봤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어린 그 매춘부 소녀로 나오잖아요, 조디 포스터가. 근데 너무 이쁘게 생긴 여잔데 이 소녀가 사실 제가 봤을 땐 이미 너무 나이가 드신 배우님이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고 너무 이미 프로였고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게 저는 양들의 침묵이었어요. 양들의 침묵. 네. 그게 아마 1991년 영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그거 다 극장에서 본 건 아닐 것 같은데. 그쵸, 저 DVD 방에서. DVD 방? 네, DVD 방에서. 그래도 DVD로 봤네요. 네. 그래도 파일은 아니고. 그리고 저도 사실 비슷하죠. 택시 드라이버, 양들의 침묵. 양들의 침묵은 극장에서 본 거. 극장에서. 나이가 많구나 내가.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건 패닝룸에서의 조디 포스터도 좋아했고 최근에 모리타니안이라는 영화도 기억나고요. 플라이트 플랜이라고 약간 스릴러물 하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사실 지금 조디 포스터가 경력이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은 영화에 출연한 조디 포스터 배우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근데 이제 그 감독에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본 거예요. 왜 조디 포스터를 캐스팅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감독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왜 조디 포스터에게 끌렸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녀에게 끌리니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왜 그녀가 출연을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이 자리에 조디 포스터나 감독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끼리 그냥 상상을 해보면 조디 포스터는 수많은 영화 제안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영화에 출연을 결정했을 것 같은지 이연 배우님이 상상하시기엔 어때요? 이 영화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출연을 했을까요, 조디 포스터는? 근데 배우로서 가끔 그 작품을 고를 때 저한테도 뭔가 성장 그리고 제가 했을 때 뭔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나리오면 되게 구미가 땡기거든요. 이걸 하면서 나도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겠다. 혹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퀄리티를 뽑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 나도 무언가를 느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안 고를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뭐 미스터리 심리극이기도 하고 드라마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중년 여성의 성장 이야기라고 봤어요. 그리고 사랑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조디 포스터가 이만한 시나리오를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영화에 대한 얘기를 이현 배우님이 다 해주실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고 제가 할 역할을 지금 다 하려는 건데요. 이제 영화를 왜 만들었나만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제 할 일은 다 아는 거거든요. 조디 포스터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사실 감독이 누군지가 중요하진 않다. 나는 시나리오가 우선이다 무조건. 감독이 누군지에 따라서 뭐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배우들마다 그 좀 인터뷰 보면은 아마도 각자의 취향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감독이 좋으면 일단 무조건 하고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지 하겠다고 마음먹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조디 포스터의 경우에는 난 무조건 시나리오가 우선이다.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어서 이 영화를 하기로 했는데 감독을 만나보니 잘 찍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왜 이제 배우들 보면 제가 배우분들하고 인터뷰하거나 인터뷰한 걸 보면 이제 처음에 생각과 좀 다를 때 당혹감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배우들이.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되게 괜찮았는데 막상 그 좀 감독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감독의 이제 비전이 좀 뭔가 좀 확실해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감 같은 게 인터뷰에 묻어날 때가 있는데 조디 포스터는 시나리오가 좋아서 만나봤더니 감독이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이건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고 릴리안이라는 캐릭터처럼 아주 뭔가 이성적이고 뭔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무너지는 인물은 배우 입장에서 언제나 흥미롭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 안에서 무언가 때문에 하나씩 무너지는 역할은 배우가 너무 하고 싶은 역할이라 시나리오도 마음에 들고 캐릭터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언젠가 한 번은 프랑스어로 마음껏 연기하는 영화를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이들 놀라셨겠지만 배우님도 놀라지 않았어요? 프랑스어를 이렇게까지 잘할 줄 아셨나요? 아니요, 저 정말 많이 놀랐고 그러니까 사실 조디 포스터 배우가 포스터 메인에 있고 저는 딱 시작했을 때 영어를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불어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이거 프랑스 영화지 이러면서 영화를 막 봤는데 그래도 약간 뭐 프랑스어 조금 쓰다가 다시 네, 영어로 영어 하겠지 하겠지. 하겠죠. 했는데 계속 불어를 써서 집에 가서 검색을 했죠. 조디 포스터가 불어를 잘하는 이유.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불어를 했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까 설명해 주신 거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저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분명히 미국에서 자랐는데 미국에 있는 프랑스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 엄마가 거기에 그냥 애를 넣은 거죠. 그래서 나는 대체 엄마는 왜? 엄마가 혹시 프랑스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프랑스를 좋아했대요. 엄마가 젊을 때 프랑스 여행을 한번 갔다 온 뒤에 프랑스 빠가 되신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프랑스를 늦게 알았지만 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에 물들어버린 아이로 내가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이를 어릴 때부터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프랑스어만 쓰는 프랑스어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조디 포스터가 3살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그 애를 붙잡고 늘 거의 세뇌하듯이 그 일종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넌 언젠가 프랑스 가서 프랑스 영화를 찍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늘 했대요, 어릴 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굳이 프랑스에 가서 찍을 일이 없을 만큼 할리우드에서 너무 바빠서 프랑스 영화에 간간히 뭐 조연 같은 걸로 출연한 적은 있었어도 이제 주연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저도 이번에 검색해서 알았는데 한국은 대부분 외국 영화가 들어오면 자막을 달잖아요. 근데 여전히 외국에서는 더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도 가령 프랑스에 개봉할 때는 프랑스어 더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현지의 다른 배우나 다른 성우가 더빙하는데 조디 포스터는 자기 영화 다 자기가 더빙했대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어 연기를 한 게 이번이 얼굴을 드러낸 연기는 처음이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출연한 뭐 양들의 침묵이나 아니면 뭐 패닉룸이나 이런 영화가 프랑스에 개봉할 때는 그 프랑스어 더빙을 자기가 직접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프랑스어를 써왔던 배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프랑스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역할을 맡은 거고, 감독은 그것도 재밌다고 생각했대요. 미국인이 프랑스어를 너무 잘 쓰는 것 자체가 영화 초반에 미스터리를 만들어줄 것 같았다. 근데 진짜 만들긴 했어요. 그쵸? 네. 네. 우리 모두 뭔가 저렇게 프랑스어를 잘 쓰는데 사연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 조디 포스터라는 배우에 대한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이 얘기를 안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딱 처음 보고 영화가 다 끝났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너무 신선했고, 사실 심리 미스터리라고 하지만 저는 그 정보를 다 지우고 영화를 보는 편이어서 영화를 다 봤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 심리 미스터리와 막 범인이 누구냐 막 이런 걸 찾는 거에 집중이 됐다기보단 저 중년의 사랑과 그리고 저 중년이,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전 아직 중년이 되어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제가 살아온 인생 안에 있는 다른 생각을 이렇게 넣거나 저를 막 깨고 부셔서 나와가지고 다음으로 성장하기가 지금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인생의 크러쉬가 있어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알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나대로 계속 살다가 언제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것이 오춘기일까? 누군가의 오춘기를 영화로 본 느낌? 근데 그거를 저렇게 심리 미스터리와 좀 심각한 어떤 상상의 사건으로 중년의 여성의 성장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성장이 너무 잘 끝난 것 같았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알던 조디 포스터보다 훨씬 더 섹시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두 분이 키스 씬을 막 엘리베이터에서 하는데 너무 섹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섹시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영화를 보고, 음악도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희 매니저랑 영화를 처음 좀 일찍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시네키브에서 봤는데 제가 매니저님한테 하길 잘한 것 같아, 한다고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 나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조디 포스터 인터뷰를 마치 보신 것처럼 왜냐면 조디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년의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디 포스터가. 근데 어떤 말을 했냐면, 이상하게 나는 젊었을 때부터 평생 중년의 위기를 연기해 온 것 같다. 나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뭔가 나이는 어린데도 뭔가 캐릭터들을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 캐릭터를 연기한 느낌이라는 거죠. 갑자기 어떤 변화를 겪고, 크러쉬라고 얘기했는데요. 갑자기 변화를 겪고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캐릭터들에게는 뭔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다. 난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에 끌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조디 포스터가 했어요. 근데 방금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건 아마 배우라는 좀 직업의 공통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입이 되는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 좀 해보게 돼요. 네, 저 그런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캐릭터에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작품이 하나가 시작이 되면 길게는 거의 이제 상반기를 다 쓰거나 하반기 다 쓰고 막 6개월, 짧게는 2, 3개월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냥 일로만 이 시간을 쓰기에는 제가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친구들도 못 보고 엄마랑 데이트도 못 하고 이렇게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어쨌든 이 일로서 저 또한 이 시간 동안 성장을 해야 하니 조금 더 저한테 도움되는 작품들을 선택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얘기를 좀 좁혀서 들어가면 이제 좀 구체적인 좀 순간들이 궁금해요. 영화에서 물론 아까 엘리베이터 씬을 잠깐 언급해주기도 했지만, 전 사실 약간 좀 다니엘 오떼유 보면서 저 아저씨 소시적이 진짜 끝내주셨는데
이제 좀 후덕해지셨네. 그러면서 약간 눈물이 좀 또르르, 예, 마치 조디 포스터가 처음에 눈물이 흐르듯이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만, 네, 섹시했다 동의.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영화 속에서 특별히 좀 더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도 좀 궁금하네요. 저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마지막쯤에 그 조디 포스터 릴리안이랑 가브리엘이랑 같이 그 집에 가잖아요. 네. 폴라의 남편의 집에. 네, 밤에.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마주치잖아요. 아들이요? 아들 아닌가요? 그 꼬맹이. 애기. 깜짝이야. 나는 또 그 자기 아들. 자기 아들. 내가 좀 잘못 다른 영화를 봐서 생각했어요. 네. 네. 저기 세컨드 와이프분의 아가를 마주치는데, 근데 그때 조디 포스터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짜릿했어요. 와, 어떻게 저런 그 순발력, 그걸 진짜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뭐랄까 되게 망상 같으면서도,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아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믿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모르는 아줌마가 비 오는 날 밤에 우리 집에 저렇게 와 있는데 내가 저 아이면은 그래, 이건 꿈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씬.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배우가 계시지만 영화에서 배우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배우가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 숙제란 무엇인가를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에서 어떤 인터뷰할 때 기자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 릴리아는 정말 형편없는 상담사이고 남의 연애를 방해하는 사람이고 나쁜 엄마고 자기 멋대로인 전처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녀를 좋아하게 된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사실 이 영화를 본 저의 느낌이었어요. 이게 사실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고 좀 과몰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화 잘 못 견뎌요. 예. 내가 꼭 릴리아 곁에 있는 것 같이 약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이플래시 네이버 평 보면 평점 1점 엄청 많거든요. 다 자기 학교 다닐 때 누군가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폭력교사 미화하는 영화라고 막 1점 평점을 때리는 걸 보고 정말 영화 보고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했었는데, 이런 영화도 릴리안의 어떤 행동들을 어느 순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면 이 영화 속 캐릭터는 사실 마지막까지 이뻐할 구석이 없는 캐릭터로 남을 수가 있는데, 그 모두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다 하는데 이 캐릭터를 미워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저는 캐릭터를 잘 만든 감독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조디 포스터의 힘이기도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 시퀀스도 사실은 그 되게 못된 짓이잖아요. 그 애한테 그 무슨 트라우마를. 근데 어쩌면 그 행동이 아기에게 트라우마를 주지 않은 행동이기도 하다. 그냥 평생 나 마녀를 봤어 이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 그 장면은 마치 자기가 그 체면술사를 만났을 때 당한 거를, 네. 그러니까 그 체면 걸린 걸 그대로 마치 해 보이듯이 평소에 정신분석 그 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그때만큼 자기가 만든 체면술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 뜻밖에도 전생이나 체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요. 자, 일단 믿으십니까? 전생은? 정말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생은 정말 믿지 않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전생은 정말 믿지 않는데, 저는 이 영화를 초반에 보면서 릴리안이 한쪽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전생을 보러 갔을 때는 저는 저 전생이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면 이 영화는 정말 엄청난 사랑 영화다. 진짜 사랑 영화다. 근데 마지막쯤 그게 아니었나 봐. 근데 그게 아니어야 하는 것 같아. 자꾸 아들한테 선 넘잖아요. 나치 장교라고. 그때부터 약간 이거는 아니어야 돼. 이거는 진짜 아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은 이 영화의 세계관에선 저 전생이 정말 잘 만들어졌고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예술영화로 분류되겠지만 저는 계속 보면서 상업영화고 대중영화라고 생각한 게 아들이 착해, 남편도 착해. 네. 주인공이 이런데 만약 주변 사람까지 악다구니를 하고 싸우는 시퀀스가 들어갔다면 이 영화는 예술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 보는 관객이 최대한 편안할 수 있게 많은 장애 요소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저렇게 착할 수 있는 아들이? 네, 어쨌든 그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독이랑 비슷하다고 그런 게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는 그 전생을 신봉한대요. 그래서 둘이 같이 시나리오 쓰는데 작가는 계속 전생 얘기하고 막 최면 얘기하고 근데 감독은 막 얘기 듣고 있다가 설마 너 진짜로 믿는 거 아니지? 작가는 진짜로 믿는데 감독은 계속 코웃음 치고 그런데 감독은 그 작가가 이야기하는 전생을 믿거나 최면의 효과를 믿어서 이런 시퀀스를 넣은 게 아니라 감독이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전생이나 최면이라는 설정이 너무나 할 게 많은 놀이터라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활동의 좀 폭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놀이터가 열린 셈이라고 생각해서 흥미롭게 그 설정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감독이 한 얘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직업,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최면, 그리고 영화 이 세 가지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사실 인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정신분석학이 나오고 그리고 최면이라는 기법도 나오고 영화라는 것도 발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시기에 인간에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언어가 좀 찾아온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어쩌면 영화가 사람에게 하는 역할처럼 어쩌면 최면이 릴리안에게 그리고 정신분석학을 하는 릴리안을 만나는 환자에게 뭔가 그런 식의 좀 서로 다른 언어가 서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시퀀스들을 굉장히 좀 즐거워하면서 짰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있어요. 전생에서 조디 포스터가 거울을 볼 때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잖아요. 남자로 잠깐 변하는데요. 제 추측은 자기 아들 얼굴 같았거든요. 제 추측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아들 그래서 엄마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내가 아들 얼굴을 하고 있나?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해서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뒤에 이제 진짜 나치 장교로 걸어서 들어오고요. 그죠? 네. 그때 아마 그냥 전생에 조디 포스터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남성의 얼굴이었고 전생에 그 남자였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는 엄청나게 많은 여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그 여백이 다 채워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계신 관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감독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영화를 미스터리로 보고 싶으신 분은 미스터리로 보면 되고 코미디로 보고 싶으신 분은 코미디로 보면 되고 성장 영화로 보고 싶으신 분은 성장 영화로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장르를 규정하고 만든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싫어하는 관객분들 많죠. 아니에요. 그냥 열린 결말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다들 너무 잘 듣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한국의 많은 관객들이 네. 그런 열린 결말을 싫어하는 관객들이 많아서 근데 하지만 이 영화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 그럼 조디 포스터 얘기만 했네요. 네. 다른 배우들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 전생에서 만나는 배우 있잖아요. 비르지니 에프라라고 하는 배우. 그러니까 환자였는데 자살한. 네. 그 사람이 전생에서도 옆에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배우의 느낌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릴리안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 건강한 여성이 왜 와서 상담을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사실 약간의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 정말 그 남편 그 폴라의 남편의 어떤 행동이 정당하진 않지만 이 부부 진짜 쉽지 않았겠다. 이 부부 정말 쉽지 않았겠고 이 여성한테 있는 원래 진짜 아픈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폴라가 사실 진짜 아팠구나를 나중에 알게 된 게 어쩌면 그 조디 포스터가 인정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배우는 비리진 에피란 아마 10일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배우인데 감독은 그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가 누군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라면 그래 자살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배우가 아니어서 캐스팅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건강해 보였어요. 네네. 아니 뭐 인터뷰를 다 봤나? 아니요, 안 아니 봤어요. 감독이 한 얘기를 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 감독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래 뭐 그 사람도 힘들어 보였어. 그래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배우. 원래의 이미지가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좀 생명력을 갖고 있는 배우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객을 헷갈리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 진짜 그 프랑스 영화를 자주 보는 분들은 정말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 오데이유도 있고 마띠유 아말리 그 남편 잠수종과 나비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그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아저씨 아줌마들 계신가요? 네. 중년의 위기를 겪고 계신 나이대의 관객분들, 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의 주인공도 여기 잠깐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우리가 옛날에 이렌네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원래는 이렌 자코브라고 하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유명한 옛날에 그 테이블마다 전화기에 있는 카페 가면 벽에 많이 붙어있던 포스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배우가 잠깐 영화 속의 주인공 친구로 잠깐 나와서 얘기하는 배우가 바로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의 그 배우이고요. 그리고 박지민이라는 배우, 그 며느리.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게 뭐죠? 리턴 투 서울. 예. 네. 리턴 투 서울의 박지민 배우는 한국인입니다. 네. 네. 어릴 때 프랑스로 이민을 간 원래 미술하다가 이제 영화를 하게 된 그 배우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그 교수님 네 조디 포스터를 만나서 너 여전하네 여전히 남의 말 안 듣네 라고 푹푹하시는 교수님은 무지무지하게 유명하신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세요. 프레데릭 와이즈먼이라고 다큐멘터리 역사 이야기하면 정말 빠지지 않는 그 다큐멘터리 거장이시거든요. 그런 배우들을 다 캐스팅했고 여기에 출연한 많은 배우들은 실제 감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오데이도 연출했죠. 마띠유 아말리도 연출했죠. 그리고 그 딸, 그 자살한 폴라의 딸도 23살인가 24살인데 이미 4편의 장편 영화를 찍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배우님들은 정말 그 연출과 그 연기를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지점이 참 새삼 부럽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약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연출을 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요. 언젠가는 아니요. 저는 한 번은 해보고 싶다 이렇지 않아요? 전혀요. 진짜요? 왜냐면 저는 그냥 배우의 롤과 연출의 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연출의 롤을 이해해버리면 연출 감독님과 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을 감독님과 싸워서 그 중간 지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은 당연히 제가 막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어떤 싸움까지 가지 않지만 어떤 캐릭터를 두고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점을 봐야 할 때 저는 끊임없이 배우로서 그 캐릭터로서 제가 주장해야 할 걸 주장하고 감독님은 또 감독님이 이 전체를 보면서
주장해야 할 거 주장해서 그 가운데를 맞췄을 때 그 시너지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성향상 제가 만약에 연출을 해서 연출자를 이해해버리면 이 싸움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감독이랑 싸우려고 연출 안 한다고요? 아,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현 배우가 만드는 영화는 어떤 작품일까?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을까? 왜냐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조지 클루니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예전에 조지 클루니가 배우에서 감독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붓이 되는 것보다는 화가가 되는 편이 더 재밌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는 배우를 붓에 비유를 했고 그 붓을 움직이는 화가를 감독에 비유를 해서 지금까지 내가 붓으로 잘 살았는데 화가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배우를 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배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어떻게 배우가 붓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지 클루니랑 얘기해보고 싶다. 생각이 다르다는데요, 조지 클루니? 네. 그래서 이 영화에 출연한 많은 배우들은 실제로 자기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기도 한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하기 쉽지 않은 내공을 가진 배우들을 그 내로라는 배우들을 데리고 함께 연출을 해낸 감독의 역량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직접 이제 관객의 질문 한번 받아보고요. 감독 여러분 해주시는 질문에 이어서 또 저희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일단 여기가 가깝네요. 네, 영화 보면서 끝에 그 남편이 그 조디 포스터 상담실에 가잖아요. 가서 이제 그 녹음기 훔친 게 누군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해석을 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독이 말해주지 않은 진실을 이제 추측을 해봐야 겁니다. 네. 뭘까요? 어느 쪽이라고 추측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남편이 진짜 와이프가 궁금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와이프가 궁금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남편이 그 폴라를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폴라와 그 이제 고모였나요? 이모라고 그랬죠. 네, 이모였나요? 그 남편이 했던 말을 저는 믿는 것 같아요. 믿어요. 그 남편이 했던 모든 그날 와서 릴리안한테 했던 이랬고 이랬어 라고 했던 말을 저는 믿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호감도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폴라는 정말 자살을 한 걸까 아닐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종의 메커핀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마지막을 이렇게 스릴러나 미스테리로 정말 영화를 생각하고 찍었다면 마지막을 그렇게 완벽하게 모호하게 끝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얘기의 핵심은 마지막 대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녹음 안 해요. 들을게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릴리안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을 겪고 성장을 했고 이제부터는 진심을 다해 당신의 말을 듣겠다라고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한 사실은 과정으로 이 폴라의 죽음은 영화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의 어떤 진실을 밝히는 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고 그걸 혹시 헷갈릴까봐 모시 중원디의 프랑스어 버전의 대사를 영화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은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일종의 소망을 갖고 이제 그 퍼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저는 거기에 세 가지 가설이 나오죠. 남편이 테이프를 가져갔을 가능성, 그리고 딸이 가져갔을 가능성, 본인이 가져갔을 가능성. 저는 본인 쪽에 한 표. 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찍었습니다. 성지선다로. 저 그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진짜 남편이 폴라를 죽인 거면 그 전생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결국 마지막에 그 아저씨가 담배를 다시 피우시면서 그 전생은 아니다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전생의 치료법이 진짜 맞았고 했으면 그 아저씨 첫 번째 그 내담자 아저씨가 갑자기 다시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그냥 전생이 그냥 릴리안의 어떤 원함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었구나로 그냥 해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이 와서 했던 얘기들이 그냥 다 진실로 들린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서 저는 결혼한 입장에서 제일 슬펐던 건 릴리안의 전생에 남편이 나오지 없어. 않는다는 가브리엘이 사실. 안 나와. 다들 롯데유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다. 릴리안의 인생에서. 가브리엘은 릴리안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릴리안의 전생에는 정말 관객석에 앉아있지도 않은 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관계인 거죠. 무의식 차원에서는 까맣게 지워져 버리는. 그래서 이 영화는 저같이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 영화다. 네. 뭐 미스터리, 로맨스, 성장 영화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공포 영화였어요. 난 너무 슬펐어. 울 뻔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아까 손 들어주신 분.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메이크업 피부라고 하는 게 눈하고 빨간 코트 같거든요. 아무리 반출을 해봐도 이 빨간 코트를 입은 장면이 그 두 장면이 나오고, 그 딸도 빨간 코트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그 눈은 그 영화가 프롤로그 같이 그 눈 내리는 장면에서 시체같이 손만 나오다가 살짝 움직이다가 맨 끝에 조디 포스터도 눈 내리는 장면에서 실루엣만 나오는 걸로 끝나거든요. 공통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이 빨간 코트 입는 것도 약간의 그 딸과 어머니 관계에서의 자기가 딸이었을 때 그 트라우마 같은 걸로 작용하는 듯이 나오지만, 결국엔 그 풀어주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어머니가 아니었나? 본인은 그때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 딸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배꼽핀 말고 뭐가 있나?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건 역시 영화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관객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자, 상상을 해볼까요? 최면에 걸려서 열리지 않는 문을 열었을 때 이 문을 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황급히 닫아버린 문 속의 기억인 거죠. 조디 포스터 그 어떤 기억, 무의식 속의 기억 하나는 내가 차마 다시 그 기억을 꺼내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황급히 문을 닫아버린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에 대한 이제 상상과 추측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릴리안이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처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처음에 그 살짝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그 트라우마와 그 생각 때문에 저 딸이 폴라를 죽였을 거야로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싶지 않았던 건 분명히 어쨌든 정신심리학 그 의사 선생님한테도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신 스승님도 이미 알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트라우마를, 왜냐면 그 두 분은 학교인지 어딘지에서 분명히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다 털어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스승께서 그 대사를 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저는
사실 모든 관객분들에게 각자의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그게 꼭 뭐 부모님이 아니어도 어떤 존재하는 그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굳이 이 트라우마야 라고 찝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 교수님과의 연관성은 저는 미처 생각 못했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뭐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일을 다 겪고 아들을 찾아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아들에게 네가 나 없이도 잘 살기를 바랐어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게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디 포스터가 어릴 때 뭐 그게 뭐 죽음이든 아니면 이혼이든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혼자 남은 그 장면에 나오는 그 조그만 아이였던 때의 그런 어떤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는데 본인은 사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 관계의 단절을 당해서 본인이 힘들었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가 없어도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사가 나올 때 이제 아마도 그 장면이 그 엄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인 것 같다. 그게 뭐 근데 분명하진 않죠. 그게 뭐 죽음이든 아니면 그냥 뭐 이별이든 분명하진 않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리고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묘사되어 있는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뭘 그려내는 거냐라는 것보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열고 싶지 않은 기억의 문 하나는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더 좀 이 영화에서는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조디 포스터는 하나인가 봐. 부럽기도 하다. 자, 또 지금 네 여기. 그 릴리안이 왜 눈물을 그렇게 흘렸을까?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눈물을 왜 나는 걸까? 네. 그리고 그냥 안구건조증인가? 그리고 진짜 폴라랑 뭐가 있었나? 네. 왜냐면은 그 트러블 일었을 때 뭐 한마음의 미래 그 써있는 술이 있었고 또 폴라 딸은 뭐 아빠가 돌사이를 질투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또 폴라 하는 얘기는 잘 듣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여기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게 진짜 재해서 근데 저는 무의식에 뭔가 끌림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생에서 너무 확실하게 그걸 보여줘 버리니까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그 마음이 없었으면. 그래서 뭔가 그냥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호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엔 남편분이 질투를 한 건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걸 어쨌든 상담을 가서 누군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와서 개운하게 돌아오든 어떻게 돌아오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좀 질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질투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질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 남편은 그냥 진짜 폴라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남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전생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주 조금의 그 무의식 중에 그 외로움, 그 사랑이 있었다. 왜냐면 이혼을 한 상태였고, 근데 이게 또 조디 포스터가 연기해서 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이 있고 내가 왜 그랬지 싶은 순간들이 있고 나를 벗어나면 세상에는 훨씬 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고 저는
그때 흘러내리는 눈물이 저는 하나의 그런 상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뭐지? 하는 어떠한 순간들의 상징. 그럴 때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에 최면술사를 만나게 되는 그 좀 과정에 그 장치가 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감독의 이야기를 좀 빌려오면 감독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영화는 그 폴라의 죽음에 대한 그 사건을 수사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릴리안이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내가 대체 누구일까?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일까? 무엇보다 내 마음과 나도 모르는 내 어떤 무의식과 정신 속에서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지금까지는 열지 않았던 그 문을 이제 한번 열어보기로 결심하는 이야기인데, 수사 과정에서는 수많은 헛다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단서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사건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수사극에서, 그래서 이거를 릴리안이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영화 속에 차곡차곡 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눈물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수많은 일들. 그럴 때면 종교의 기대가 되거나 뭔가 그런 뭐 무당을 찾아가게 되거나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릴리안의 마음을 좀 약하게 만드는 그 설정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 덕분에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가브리엘을 다시 찾아갔잖아요. 가브리엘은 축복이죠. 네. 네. 어쩌면은 그 눈물은 꼭 있었어야 하는 장치가 아니었을까. 눈물을 흘릴 수 있게 가브리엘이 뭔가 한 게 아닐까요? 안과 의사니까. 네. 몰래 가서 눈에 뭐 이렇게 넣고 갔다 오면 네. 그런 상상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한국어 제목을 왜 파리의 사생활로 했을까 싶어요. 영재는 그냥 사생활이죠. 네, 그냥 사생활. 사생활이고 프랑스 제목도 그냥 사생활인데 그냥 정보성인 건지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한국에 오면 굳이 지역 이름이 붙어서 파리의 사생활이라고 나왔을까? 조금 더 멋있어 보여서일까? 약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어쨌든 조금 더 정보성이 들어간 제목을 주신 게 아닐까. 저기가 파리이기도 하고 프랑스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직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 파리의 사생활이라고 프랑스의 사생활은 좀 이상하니까 파리의 사생활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영화 제목 사생활. 네. 자, 이제 제가 이 극장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이제 영화를 예매하려고 그래요. 제목 사생활. 이거랑 파리의 사생활. 어느 쪽에 손이 가겠습니까? 부드럽긴 네. 하죠. 그 사생활은 너무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 리차드 커티스 영화처럼 무슨 뭐 러브 액션이나 무슨 어바웃 타임처럼 어떤 그 지역이나 공간이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그린 영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영화일 줄 모른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관객에게 품게 하는 것이 마케팅이 하는 일이고요. 요게 힌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릴리안은, 그러니까 조디 포스터는 미국인인데 그 집이 되게 좋잖아요. 창문을 열면은 에펠탑이 보이고, 그리고 옷도 되게 예쁘게 입고 다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감독의 고향이 파리인데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꿈은 그런 코트를 입고 에펠탑이 보이는 부르주아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는 게 파리에 사는 사람들의 꿈이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파리가 아닌 영미권 관객들이 파리에 가는 로망이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영미권 관객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영미권 관객들이 파리에 갖고 있는 막연한 로망을 야 그거 아니야. 파리의 실체는
사실 무서운 곳이야라고 말해주기보다 제가 상업영화, 대중영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화. 그래? 너네가 원하는 로망이 그거라면 그 정도 로망은 내가 해주지. 릴리안이 거기 살면서. 네, 그래서 릴리안의 집도 그렇게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실제로 그 되게 낙엽, 뭐 담쟁이 동물 되게 예쁜 어떤 공간들 나오잖아요. 본인이 그런 곳에서 일부러 영화를 찍었대요. 이거는 조디 포스터가 나오는 영화니까 조디 포스터를 좋아하는 영미권 관객들에게 감독이 주는 작은 선물이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집에 좀도둑이 너무 많이 들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자꾸 도둑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이라면 이미 수많은 블랙박스와 CCTV 네. 어떻게 자꾸 도둑이 그렇게 드는지 모르겠어. 누가 가져갔는지를 다 밝혀낼 수 있었는데 저는 못 살아요, 진짜로. 무서워가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오늘 함께 개봉한 경쟁자 그 호프의 시대 배경이 현대가 아니라 한 80년대쯤으로 명확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설정한 이유를 물었더니 나홍진 감독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죠. 핸드폰 없는 시절에서 영화를 찍고 싶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유열의 음악 앨범을 만든 정지우 감독께서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의 로맨스를 찍고 싶었다. 핸드폰이 없어야만 애틋함.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호프처럼 고립된 공간이 계속 고립될 수 있어야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한국에서 스릴러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블랙박스, CCTV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프랑스니까 예. 충분히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국은 뭐 하루 만에 다 범인이 나오겠지만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게 마지막 질문자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네. 아까 배우님께서 영화 다 보고 나서 되게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같은 감상이었었거든요. 배우님은 어떤 장면 혹은 어떤 지점에서 약간 그 가장 물론 영화가 다 끝난 뒤에 그 마무리되는 감각이 좋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각을 느낀 뭔가 특별한 장면이나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결국엔 사랑인데요. 그 가브리엘이랑 그 릴리안이랑 이제 와인 마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 와인 따라주는 소믈리에 분한테 막 장난치고 그거 살면서 한 번을 해보고 싶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안 했는데 사는 것 같다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평화롭고 그냥 릴리안의 어떤 회복을 응원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들한테 다 고백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가장 좋았던 건 그 드디어 그 손주를 마주할 때 릴리안이 너무너무 그때는 참 그냥 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 담배 자꾸 끊겠다고 담배를 못 끊었던 그 내담자가 다시 거기 찾아왔을 때 저는 저분이 다시 상담을 시작하시는 건지 모르고 그냥 또 찾아온 줄 알고 속으로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왜 이렇게 또 와? 이러면서 어제 진상. 진짜 그냥 너무 기분 좋다 갑자기 그 남자분이 등장하는 순간 아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랬는데 상담을 다시 받으러 오신 거였다. 그래서 아 일자리를 잃지 않았구나 라는 행복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시퀀스에 아까 말씀하셨던 녹음 안 하시냐? 녹음 이제 안 한다. 이제 잘 들을 거다. 라는 그 대사들에서 그냥 이 여성 성장했다. 이 여성 뭔가 지금도 성장을 하는 여성이구나. 라는 어떤 저에게는 좋은 응원? 나도 괴롭겠지만 계속 성장하겠지? 좀 더 계란을 계속 깨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화를 볼 때는 그러한 기대들도 좀 하게 돼요. 현실에서는 사실 뭐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의 문제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정답을 모른 채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내가 문제를 풀었지만 이게 정답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극장에 와서 영화 속의 누군가가 뭔가를 잘 해결해내는 걸 보는 그 사실 쾌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영화는 그런 좀 쾌감을 주죠. 특히 수많은 장르 영화에서는 그래도 사건은 다 해결이 되고 범인은 다 밝혀지고 헤어졌던 사람도 다시 만나고 뭐 하여튼간 그렇게 뭔가가 다 내가 좀 낑낑대고 어려워했던 숙제를 영화 속에 그들은 그래도 잘 풀어내는 걸 보는 사실은 기대와 그런 좀 행복들이 있는데 이런 영화의 매력은 그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한 페이지에 가득 차 있는 문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문제 하나를 잘 풀어내는 정도에서 영화를 끝내주는 거죠. 릴리안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를 둘러싼 뭐 중년의 위기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 있지만 뭉뚱그려진 중년의 위기 안에 서로 저마다 다 다른 디테일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해소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장면처럼 조금 힘들면 가브리엘 만나서 와인도 한잔 할 수 있고 예전처럼 아들 집에 가는 게 좀 짜증나거나 좀 마음 무겁지 않고 이제 가서 또 손주한테 가는 것도 예전처럼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닌 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문제의 첫 번째 문제 정도는 그래도 풀어냈구나 해서 영화를 끝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희망, 그 정도의 행복감, 그게 이 영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머지 문제는 또 내가 풀어야죠. 그리고 제가 명색이 그래도 그 라디오에서 영화음악 진행하는 사람인데 음악 얘기 하나만 하면 오프닝에 나오는 그 사이코 킬러라는 노래도 너무 재밌잖아요. 좋아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죠. 그 사이코 킬러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는 대화를 시작해놓고는 끝내지도 못하지. 말은 많이 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 한 번 말한 걸 왜 자꾸 다시 말해? 이게 심리 상담을 하는 릴리안의 약간 속마음 같은 거예요. 약간 영화 오프닝 단계에서는 약간 환자들을 대하는 릴리안의 마음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한다기보다 쟤 또 와서 똑같은 소리 하네 라고 지쳐있는 마음이 사이코킬러라는 그 가사 안에도 사실은 애둘러서 표현되어 있고 그런 식의 음악 선곡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전생에서 그들이 연주하는 곡은 말러의 곡이고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라는 곡입니다. 말러가 애를 낳기 전에 만든 곡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에서 그 시인이 아이를 잃고 슬퍼서 쓴 그 시에 음악을 이제 붙여서 가곡을 만든 게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인데 그 곡 만들고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실제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말러에게는 되게 가슴 아픈 곡, 내가 그 곡을 만들어서 내가 혹시 죽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말러를 힘들게 했던 곡인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 누워서 얘기하는 상담에 나오지만 폴라가 아마도 아이를 유산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한 의미까지 담아서 선곡된 음악 선곡들이 조금 좀 숨어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호프가 개봉한 날 호프의 경쟁자 파리의 사생활을 보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혹시 못 하신 얘기가 있거나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마음껏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시작할 때 릴리안을 미워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의 매력은 솔직함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걸 예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숨기는 것보다 좀 솔직해야 그 다음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또 솔직할 때 진짜 세상의 리액션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하지 못하면은 나의 진짜를 꺼내놓을 수 없으면 세상이 저를 어떻게 흡수하는지도 사실 모르게 되는 건데 제가 솔직할 때
세상이 저를 흡수하는 어떤 방식, 리액션을 보면서 또 저는 또 성장해 나가고 고칠 땐 좀 고쳐보고 아니 나는 이게 좋은데 싶으면 밀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릴리안이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성정 때문에 이미 솔직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일단 솔직하게 살면 저희에게 성장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심리 미스테리가 맞거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저 사람이 지금 맞나 이게 맞나 저는 그걸 영화에서 다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릴리안의 그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가 어쩔 땐 비극적으로 릴리안의 인생을 본 거고 또 어쩔 땐 되게 희극으로 릴리안의 사랑을 본 거고 그래서 이 영화 시간 동안 릴리안의 어떤 한 페이지를 같이 보았고 또 같이 느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또 제가 느꼈던 것만큼 오늘 보신 관객분들도 또 많은 걸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가 많이 와주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게 누구보다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직업을 가진 릴리안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결심하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제목은 사생활이고요. 또 우리는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지켜야 할 것, 그래도 나만의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잘못하면 벽을 쌓기가 쉬운데 사생활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벽을 쌓는 삶을 살기 쉽지만 어쩌면 릴리안은 그래왔고 하지만 릴리안은 이제 벽을 쌓지 않고 다리를 놓는 방법을 배우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각자 영화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동안 벽을 쌓았던 릴리안이 이제 처음으로 다리를 놓기 시작했고 귀는 열려 있었으나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는 한국어가 있잖아요. 듣긴 들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던 릴리안이 내가 아닌 타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로 결심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저에게는 생각보다 꽤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고요. 제가 이현 배우님 과거 인터뷰에서 배우님이 인용하신 박안서 선생님의 산문집 세상의 예쁜 것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현 배우님 덕분에 제가 알게 된 문장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상상력을 길러주고 그리고 옳은 것을 알아보게 하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사랑의 능력을 키워주고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한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화 한 편을 같이 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8월 말에 개봉하는 경주기행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역시 너무 그런 감사해요. 영화일 거다. 네. 작가님 너무 감사해요. 8월 말에 개봉하는 영화 역시 이런 영화일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